자, 이번 시간은 현대사를 공부할 건데요. 현대사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 단어예요. 뭘까요? 두 글자 힌트. 시원해. 뭐? 냉전. 현대사는요, 그냥 냉전입니다. 냉전이 어떻게 될까요? 3단계가 있겠지. 어떻게? 3단계가 있는 거야, 냉전이. 첫 번째는 뭘까? 냉전이 뭐야? 형성되겠지. 그렇지. 형성과 전개가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야? 이 냉전이 어떻게 될까, 이제? 되다가 절정에 이르면 어떻게 한다, 이제? 완화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탈냉전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냉전이 어때요? 예. 붕괴되는 거죠. 자, 그러면 냉전이란 단어는 되게 쉬워요. 영어로는. 콜드 와. 말이 좀 안 되죠? 이거는 좀 말이 잘 안 되지 않나? 왜?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야 되죠. 근데 시원한 전쟁이잖아.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정치학에서는 뭐냐면 냉전은 열전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 그러니까 냉전을 거치면 거의 대부분 뭐로 가는 거야? 열전으로 가는 거지. 우리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지 않나? 째려보고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러다가 그게 냉전이잖아. 말 안 하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먹이 나가지고죠. 현피 뜨잖아요. 그지? 그걸 뭐라고 한다? 열전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냉전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착해져서가 아니라 착한 사람들이 이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1차 대전 끝나고 20년 만에 2차 대전을 하냐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1차 대전의 희생자가 1,500만 명이에요. 근데 딱 20년 후에 돼요. 2차 대전이 터지고 2차 대전 희생자가 얼마? 5천만 명이야. 그러니까 전쟁 한 번으로 우리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왜 그러면 3차 대전까지는 안 갔냐? 이건 역설적이게도 뭐 때문이야? 핵무기의 개발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마지막이 재래식 무기로 끝났다면 3차 대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요? 핵무기잖아요.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면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건 핵 개발을 미국만 했을 거라는 건 순진한 생각이죠. 누구도 했겠어요? 독일도 했을 거고요. 러시아도 했, 소련도 했겠죠, 당연히. 누구도 했을까? 일본도 하고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전부 다 어때요? 핵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그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가장 먼저 한 게 뭐야? 미국이었을 뿐이에요. 일본이 먼저 성공했으면 지금도 우리는 어때? 일본의 식민지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영화도 있었다니까. 2009 로스트 메모리즈라는 영화가 장동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전쟁에서 이긴 거야. 우린 계속해서 일본의 식민지로 100년 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장동건이가 이제 그 일본의 경찰이 된 거야. 조선 사람인데. 근데 이제 끊임없이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알게 되면서 그 실체와 마주치면서 이제 갈등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 거야. 나름 재밌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한번, 뭐 10년 전 영화니까, 불다 충분히 가능할 거니까. 유튜브에 치면 나오지 않을까? 2009 로스트 메모리즈. 뭔 소리야. 다시. 전 집에서 어느 한 달쯤, 2달쯤 됐나? 주말에 이제 무슨 영화 볼래? 막 이러다가 극장에 개봉 영화 재밌는 게 없어서 이거 보자. 그러니까 우리 딸이 탁 바로 다운받아서 탁 이렇게 컴퓨터로 불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컴퓨터로 보면 화면이 작으니까 재미없잖아. TV하고 딱 연결해서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거든. TV하고 딱 연결해서 아빠 얼굴 딱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우리 딸은 참 훌륭한 것 같아. 어쨌거나 불다 전문가 이걸 키울까? 해커 뭐 이런 거 괜찮지 않나? 어쨌거나 3차 대전이 아니라는 거. 전쟁을 왜 할까요? 전쟁을 통해서 뭔가 특별하게 얻는 이익이 크니까 비용보다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3차 대전이 아니라는 건 이제는 뭐야? 핵전쟁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기고 지는 게 없잖아요. 그냥 다 같이 공멸 다 같이 망하는 거니까. 그런 영화도 많잖아. 그 이후의 상황들. 그래서 3차 대전이 안 일어났는데 문제는 자, 냉전의 상대국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누가 싸우는 거야? 그렇죠. 미국과 소련과 미국이 싸운다는 걸 알아야 돼.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소련과 미국은 2차 대전 때는 같은 편이었다, 다른 편이었다? 같은 편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기지도 잘 안 그리는데 가끔 그리잖아요, 그죠? 네. 자, 봐봐요. 2차 세계대전은 자 누가 싸운 건지를 눈여겨보자고. 자, 이쪽 편에서 나쁜 놈 누구야? 전범 국가 누구야? 독일이지. 그리고 이쪽 편에서 나쁜 전범 국가 누구야? 일본입니다. 그러면 얘들과 싸운 애가 다 싸웠지만 여기 누가 싸웠어? 소련입니다. 여기 누가 싸웠어요? 미국입니다. 자, 2차 대전 때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나라가 소련이라고 그랬더니 기억나죠, 그죠? 예. 전범국가 독일은 900만 겨우 죽었는데요. 소련은 1,5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몸빵으로 그냥 독일의 최정예, 독일은 지금도 어때요? BMW, 아우디, 벤츠. 최고의 뭐야? 기계, 정밀, 기술, 뭐 이거 최고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수출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 같아요? 지금은 중국이지. 근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이 전 세계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예요. 왜? 그만큼 뭐가 뛰어나니까. 기술력이 뛰어나니까. 우리 하늘도 돈 있으면 차, 막 현대차 타고 싶지 않잖아요, 그지? 얘기했잖아. 벤츠 타고 탁 주민센터 딱 출근하는 거야. 얼마나 간지나. 동장님 차 대는데 그냥 딱 먼저 대는 거지 뭐. 먼저 가서 일찍 출근했다고 자랑하고. 아, 되게 재밌겠다. 그럼 너 공무원을 왜 하냐? 아, 그냥 놀 수 없잖아. 취미로요. 뭐 이러면. 아, 부럽다. 수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저력을 가진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이 독일과 맞짱을 뜨기 위해서 몸빵으로 싸웠던 애가 소련인데, 이거 이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혁명을 레닌이 했지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요. 레닌이 혁명을 할 때는 아직은 농업 국가에 가까웠어요.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공업화가 되긴 했지만, 소련이 산업혁명이 얼마나 늦었냐면 1890년대 시작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 영국은 1770년에 시작됩니다. 그럼 무려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야? 120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이거를 혁명한 다음에 스탈린이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탈바꿈을 시켜요. 뭐 이런 모르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래서 독일에 어마어마한 전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것도요 막아낼 힘이 생긴 거예요. 스탈린이. 그래서 스탈린이 30년을 독재를 합니다. 스탈린이라는 이름은 들어두시는 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 냉전을 처음 시작한 게 누구니까? 스탈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요. 자,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쪽에는 뭐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자, 외워야 돼. 요 두 나라는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이탈리아와 함께 세 글자로 뭐라 불렀지? 이거 외워야 된다. 추축국이라고 들어봤죠. 이 추축국이 뭐냐면 전범 국가들은 뭐라고 하는가? 추축국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 추축국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죠? 선전포고를 하잖아. 누가? 한국 광복군이. 언제? 1941년 12월 달에. 왜?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는 걸 계기로 추축국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선전포고한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죠? 추축국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탈리아는 꼽사리에 끼었던 거고, 그냥 주범은 독일과 일본이었고, 이걸 막아낸 게 소련이고, 2차 대전 때 전쟁 비용을 가장 많이 쓴 나라는 누구라고요?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때운 나라는 소련이고, 돈으로 막아쓴 나라가 미국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나라가 패망한 다음이 문제죠. 자, 독일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리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소련이 밀고 들어왔겠죠. 미국도 어때요? 영국, 프랑스 밀고 들어와야 되겠죠. 얘는 상습범 아니야. 상습범은 어떻게 해야 돼? 청송, 보호, 감옷으로 보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반으로 반띵을 잘라. 그게 뭐라고요? 동독과 서독으로 자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라 했어요? 독일의 가장 핵심인 수도 베를린이 여기 한복판에 있는 거야. 동독 한복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베를린도 어떻게 했다고요? 잘랐어. 인구가 이때 300만이 넘었으니까 엄청 큰 도시였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도로를 놓고 서독에서 이제 파이프 공급을 해주는 거야. 무슨 닌겔 맞듯이. 그래서 생필품 이런 게 왔다 갔다 해야 될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될까? 이렇게 했고요. 그러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점점 당연히. 그래서 이때 잘 봐봐요. 여러분이 미국이면 지금 무슨 경쟁이라고? 체제 경쟁이지. 이때 말하는 체제 경쟁은 무슨 주의와 무슨 주의의 경쟁이야? 소련은 무슨 주의야? 공산주의잖아. 미국은 무슨 주의야? 자본주의야. 그럼 어느 체제가 더욱더 우월한 체제인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 생각해봐. 어느 나라가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체제일까요? 전통일까요? 역사적 전통, 기술력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대부분 아프리카 나라들 어때요? 다 못 살고 유럽 쪽 애들 어때요? 전통적으로 어때요? 잘 사는 거잖아, 산업혁명 이후에. 그거는 민족성이라고, 그러니까 체제 때문이라기보다 민족성이 훨씬 더 어때요? 민족의 파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죄송한데 공부할 때도 보면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뭔지 아세요? 유전자예요. 에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영해도 있잖아. 내가 박태환만큼 못한다니까.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있잖아. 김연아만큼 할 수가 없다니까. 그 유전자라는 게 굉장히 크긴 해요. 근데 자, 그건 여담이고, 우리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무슨 행정고시 보는 게 아니잖아. 외무고시 보는 게 아닌데 구급 공무원 정도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야. 하나 더. 그럼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근데 같은 민족이면 어때? 생각해봐. 같은 게르만 민족이잖아, 독일은. 그럼 이제 동독과 서독을 쪼갰잖아. 그럼 역사적 전통,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른 거야? 체제가 다른 거지. 그러면 동독이 잘 사느냐, 서독이 잘 사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돼? 자본주의가 우월하냐, 공산주의가 우월하냐 결정될 거 아니야, 생각을 해봐. 논리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제3세계가 많단 말이지. 얘네들 어때? 자기 편을 끌어들이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련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디에 엄청나게 지원해줘야 돼? 독일이 엄청나게 지원해줘야 돼. 특히 누가?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서독의 자금, 기술,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뭐가 생긴 거야?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게 생긴 거야. 자, 어딜 제일 먼저 해준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일까요? 서독일까요? 서독이죠. 왜? 서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그 지도를 봐봐. 요 동독 오른쪽 우리가 흔히 동유럽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치?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유고슬라비아 뭐 이런 데 있잖아. 동유럽은 전부 다 지금 뭐가 되고 있어? 공산화되고 있지. 이걸 막아서는 게 어디야? 독일이라고. 서독 왼쪽이 뭐라고요? 서유럽이야. 만약에 독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동네인 유럽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산화가 돼버리면 뭐가 돼?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 넓은 판매 시장이 어때요? 없어지는 거야. 아프리카는 넓긴 한데요. 판매를 못해요. 왜? 걔들은 자급자족 바나나 먹고 충분히 산다고. 굳이 햄버거, 코카콜라 안 먹어도 된단 말이지. 미국 청바지를 왜 입냐고. 거기는 티팬티 입고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어디를 지켜내는 게 제일 중요해. 서유럽을 지켜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서독에 엄청나게 많은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줬기 때문에 그걸 전문용어로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데, 서유럽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마셜이었고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서유럽의 경제를 살려줍니다. 그런 거 외우는 거 아니다. 뭘 알아야 되냐. 내가 왜 이런 얘기할까?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세계사를 출발해서 한국사로 온다 그랬잖아. 그럼 서독이 어떻게 한다? 우리보다 먼저 경제발에 성공하는 거야. 경제발에 성공하니까 동독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서독으로 넘어가고 싶지. 어디로 가면 돼? 베를린으로 가면 되지. 베를린은 하나의 도시잖아. 그래서 동베를린에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서베를린에 가서 어떻게 한다? 서독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걸 막아버리는 뭘 만든 거야? 장벽을 만든 거지. 그게 뭐라고? 베를린 장벽이라고. 그래서 베를린 장벽은 뭐의 상징이라고? 냉전의 상징이라고 여러분 하나 외우면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서독이 경제발에 성공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해졌지. 그러니까 뭘 안 하고 싶어? 3D 업종을 안 하고 싶은 거야. 더럽고 위험하고, 또 뭐지? 데인저러스, 위험하고 더티하고, 또 뭐야? 3D가 어려운 거. 아우 진짜 상식이 없어. 3D 그러니까 입체 게임이구나 뭐 이래서 아우 주여. 그런 거 안 하려고 하겠지. 그래서 뭐 한다고요? 간호사와 광부를 만다가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영화 나오잖아. 뭐 국제시장에 보면 황정민 형님이 독일에 돈 벌러 가잖아. 그리고 어때요? 그 부인도 어때요? 돈 벌러 간호사로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눈 맞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지? 오달수도 갔지. 그 오달수는 백인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갔다가 하여튼 재밌는 장면 나오고. 어쨌거나 이게 몇 년대야? 60년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까지 경제 개발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자리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사람들 보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월급을
도이치뱅크에 담보로 잡고 뭐 한다고 차관을 빌려온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독일 엄청나게 밀어주겠지. 근데 비슷한 나라가 또 한 나라가 있다. 그게 어느 나라라고요? 우리나라지. 그러니까 미국이 1950년대 우리나라에 무슨 경제, 우리가 50년대 뭐 먹고 서 전쟁 끝나고 굶어 죽기 직전에 뭐 먹고 살았어? 원조 경제로 먹고 살았잖아. 미국이 원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못 될 가능성이 많아져. 공산화될 가능성이 많아졌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원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였다라는 것도 이런 냉전 체제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6.25 전쟁 때 미국이 어떻게 참전을 하게 된 것도 뭐야? 냉전 체제 속에서 소련에게 어떻게 한다? 땅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지.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냉전이 끝났다는 건 이제 베를린 장벽이 어떻게 할까? 무너지겠지. 89년에 무너지고 90년에 독일이 통일됩니다. 그래서 이제 냉전은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슬프게도 이제 이 동네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제가 설명을 위한 거고 중요한 건 여기죠. 자, 독일은 쪼개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일본도 어때요? 전범 국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야 되지 않겠습니까? 쪼개 저 있잖아요. 이미 섬이니까 쪼개기도 너무 좋은데 문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걸 일본을 쪼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한반도까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소련에게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이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 어느 나라?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빨간 페인트 톤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치? 국공내전, 국민당과 공산당 내전에서 국민당이 삽질로 공산당이 어때요? 승리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공산화 돼버리고 여기 소련은 공산화지. 만약에 이거 다 공산화 돼버리고 요거 한 섬 두 쪽 정도 남겼다고 치자. 또 섬 두 개는 또 공산화 됐을 거 아니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이 섬 두 쪽 뒤에 도와줄 나라가 없으면 고립돼서 금방 또 뭐 될까? 공산화 돼버리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계를 지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미국이 무슨 짓을 한다 그랬어요? 미국이 제2에서 뭘 그었다고요? 38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38선을 그은 건 미국의 제의였고, 이걸 소련이 받아들이고 미국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야? 분단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제가 지금 하는 이유는 소련과 미국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과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편이었다, 다른 편이었다, 같은 편이었다는 걸 꼭 알아야 돼. 연합국이었다, 연합군이었다는 걸 꼭 알아야 돼. 그러면 두 나라는 어쨌거나 어제까지 같은 편이었으니까 전쟁 끝난 직후부터 바로 무슨 중국 애들 변검하듯이 얼굴을 싹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 이 두 나라는 어쨌거나 서로가 경쟁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제까지는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서로 뭐 한다고요? 경쟁해야 되겠지. 그게 뭐 한다고? 세계지도 펴놓고 미국은 무슨 색? 파란색 물감. 소련 뭐야? 빨간색 물감을 들고 막 칠해 나가겠지. 막 칠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딱 부딪힌다고 그랬어? 독일에서 딱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미국이 어떻게 한다고요? 선언합니다. 이때 미국 대통령 이름 뭐라고? 트러블을 좋아하는 애들 누구야? 트루먼. 트럼프 아니고 트루먼. 그래서 이때 미국 대통령 트루먼에 뭐 한다고요? 트루먼 선언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언제냐? 1947년 3월. 외워야 돼. 이게 뭐라고요? 냉전의 시작입니다. 지금 소련이라는 나라가 동유럽 전체를 공산화하고 있고 그리스, 터키 이런 지역까지 공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스, 터키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직까지 어때요? 자본주의 국가잖아. 근데 이때 대단히 위험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 터키도 넘어가 버리면 발칸반도가 완전히 다 넘어가 버리고 서유럽까지 위협을 받는다. 뭐 이래가지고 안 된다. 우리 미국이 어떻게 된다? 개입을 해야 된다. 어떻게 개입을 하니? Hey man, don't do that.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뭘 해야 돼? 돈 있어야 돼. 그래야 돼.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산을 많이 타내야 되겠지. 그래서 트루먼 어디 가서 이걸 연설하냐? 의회에 가서 예산 좀 주세요 라고 의회에 가서 연설하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트루먼 선언이라고 말하는 거고, 냉전이 뭐가 된다? 이제 시작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다고요? 냉전의 시작이야. 이 냉전의 시작 형성과 전개에서 이게 우리 역사에 끼친 영향이 중요하지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죠? 잘 생각해봐. 47년 3월이잖아. 그 전까지 우리가 어때요? 통일된 나라를 만들자고 노력을 했는 사건 있어 없어? 있지. 그게 뭐 좌우 합작운 있었다니까. 하지만 어떻게 돼요? 트루먼 선언이 딱 나오는 순간 어때요?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합의는 어때요?
의미가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억나? 자, 모스크바 3.3이 누가 한 거야? 미국, 영국, 소련. 영국은 중요하자니까. 미국, 영국 뭐야? 미국하고 소련 두 나라가 뭐 하려고 한 거야? 합의하려고 한 거지. 그리고 또 뭐 했어? 미소 공동위원회. 이런 걸 하는 거지. 1차. 결렬되긴 했지만. 그건 뭐야? 미국과 소련이 뭐 하려고 했던 거야? 합의해서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려고 한 거지. 근데 트루먼 선언이 딱 나오는 순간 어때요? 합의가 필요 없는 거지, 이제. 개샹 마이 웨이야, 이제. 넌 네 길로 가고 난 뭐야? 내 길로 가자.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이게 우리가 뭐로 가는 과정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요? 분단으로 가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단이 되고 나면 어때요? 서로 뭐 할까? 서로 짝퉁, 진퉁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리지널이고 니네는 짝퉁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오리지널은 짝퉁을 없애야지.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전쟁이지. 이게 뭐라고요? 6.25 전쟁. 이거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분단이 우리만 분단되는 게 아니라 또 분단된 슬픈 나라가 있어요. 요새 여행지로 뜨는 나라 중에 한 나라야. 베트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38도선 쪼개지고 베트남은 17도선을 쪼개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베트남 전쟁도 일어나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거기에 뭐 했다는 얘기야? 파병을 했다는 거, 참전을 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야? 뭐 때문이야? 냉전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미국하고 소련이 직접 싸우면 너무 불안하지. 3차 대전이고 핵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직접 싸우진 않아. 근데 어떻게 한다? 상대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할 때 어떻게 한다? 자기 쫄병들 시켜서 살짝 한번 건드려 보는 거지. 국지전이 벌어지는 거지. 슬프게도 그게 우리나라와 베트남이었다라는 거지. 이게 우리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냉전이 완화되는데 2단계는 냉전의 완화야. 이걸 프랑스 말로 뭐라고 하냐면 데탕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출문제 나온 적 있는 거 아세요? 데탕트라는 단어가. 처음 듣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냉전이 완화됩니다. 데탕트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몇 년이 가는 거야? 20년쯤이 지나는 거야. 냉전이 20년을 전개되면서 자, 냉전일 때는 이념이 중요한 거야? 실리가 중요한 거야? 이때는 이념이잖아. 이념 과잉의 시대지. 근데 한 20년이 지나요. 그럼 어때요? 자본주의도 자리 잡고 이제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도 자리를 잡겠지. 당연히 어때요? 이념보다는 뭐가 좀 더 중요해질까? 실리가 좀 더 중요해지고, 요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양극화라고 합니다. 극이 N극과 S극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이야? 미국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극과 소련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극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누구야?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신생 독립국. 그래서 얘들을 AA 그룹이라고 해. 아시아, 아프리카. 얘들은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질서도 싫고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질서도 싫으니까 우리는 우리 세상을 만들겠다. 그게 뭐야? 제3세계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다극화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련 안에서 이제 분열이 납니다. 무슨 말? 소련 안이 아니라 공산주의 안에서 분열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공산주의 국가의 두목이 누구야? 지금은 소련이잖아. 근데 공산주의 국가를 지금 대표하는 거 지금은 봐봐. 소련 아니죠. 이때는 소련이었지. 지금은 누구야? 중국 아니니?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야. 중국이 혼란에 빠졌잖아, 한동안. 자, 생각해봐. 1840년 아편전쟁 이래로 중국은 100년 넘게 혼란이야. 한 번도 제대로 된 그 나라 꼴을 갖춰보지도 못하고 힘을 펴보지 못했지. 그랬다가 100년 만에, 정확히 말하면 110년 만입니다. 1949년에 국공내전에서 누가 완벽하게 승리해요? 공산당.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어때요? 신생국가였잖아요. 힘이 없었겠지. 근데 10년, 20년쯤 지나니까 중국의 저력이 장난이 아니잖아. 중국이 점점 세력이 커지네. 중국이 점점 힘이 커지니까 소련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 옛날에 형이 제국주의일 때, 러시아 때 우리한테 빼앗아 갔던 땅, 연해주 이런 거 돌려주면 안 되겠니? 국경 분쟁을 빚습니다. 여러분이 소련 같으면 돌려주겠니? 미쳤니? 야, 100년 전 얘기야. 장난해? 그러면서 갈등을 빚게 됩니다. 왜? 중국 속에는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스물스물 무슨 사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중화 사상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네가 힘이 생기면 어때요? 이걸 어때요? 밖으로 드러내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잖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서로 두 나라가 60년대 말에 서로 전쟁합니다. 국경에서 수천 명이 전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또 하나가 좀 어려운 얘기 해줄게요. 이 냉전을 형성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탈린이에요. 스탈린. 근데 스탈린이 1953년 3월 5일 날 죽어요. 30년 독재하다 죽은 거야.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30년을 독재하다가 죽었는데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후계자가 됐는데 스탈린이 무려 30년을 독재하고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뭐가 된 거야? 신격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뭘 만들어? 동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스탈린을 신격화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물려받았잖아, 후르쇼프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자기가 신이 되거나 아니 뭐야? 전임자를 뭐로? 인간으로 끌어내리거나. 그래 정치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어느 게 쉬울까? 자기가 신이 되려면 어때요? 또 30년 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할까? 전임자를 인간으로 끌어내는 우상화를 파괴하는.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지. 공산주의는 뭐로 돌아가는 국가야? 제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만드는 거지. 사람을 신격화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30년 동안 스탈린이 독재하면서 부정비리 저질렀던 거 이걸 싹 다 까버려 버립니다. 그리고 미국과도 왜 굳이 자본주의와 싸워야 되냐? 평화 공존을 주장합니다. 말도 안 되지. 지도자 한 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때요? 노선이 완전 바뀌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당시 중국과 북한 이런 나라를 생각해봐. 특히 중국, 북한에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중국, 누굴 중심으로?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생각해봐. 소련이 급속하게 빨리 공산주의 체제를 안정시킨 이유를 물어본 거야. 스탈린이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 독재체제 확립하고 그 한 사람의 뛰어난 지도자를 중심으로 오해하지만 뛰어나다는 얘기는 독재를 잘했다는 뜻이야. 훌륭하다는 뜻이 나트 아니고 저 새끼 빨리 그러면 안 돼. 오늘 파라오도 입고 왔어. 자, 그래서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마오쩌둥을 신격화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다고. 근데 갑자기 뭐 한다고요? 지도자 하나 바뀌니까 전임 지도자를 뭐야? 쓰레기로 만들고 정책을 완전 뒤집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에 힘이 없으니까 어때요? 가만히 침묵했겠지만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중국과 소련한테 이념 분쟁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한테 중국은 뭐라고 하냐면 수정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변절자, 배신자라고 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소련은 중국한테 상황이 바뀌면 리더십은 변할 수도 있지. 이런 교조주의야. 꼴통, 수구 꼴통 새끼. 이러고 어떻게 서로 막 욕을 하고 비판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공산주의 진영 안에서 두 나라가 서로 뭐 한다? 해결은 주도권 다툼을 한다는 얘기예요. 제일 불쌍한 나라 누굴까? 북한이지. 생각해봐. 부부싸움 하면 제일 불쌍한 게 누구야? 애기들이지. 어느 편을 들어야 돼? 엄마 편 들어야 돼? 아빠 편 들어야 돼?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딱 북한이야. 그래서 북한이 이때 뭐 나온 줄 알아? 주체사상 나온 거야. 북한의 주체사상은요. 김일성이 그래서 살았을 때 옛날부터 했던 말이 밥을 먹을 때 꼭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냐? 오른손을 먹든 왼손을 먹든 밥만 잘 먹으면 그만 아니냐? 거의 DJ DOC 아니냐? 밥 잘 먹어요. 알잖아요. 그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다. 뭔 소리야? 하여튼 그게 좌수 우수론이라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김일성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게 소련 지지하기도 힘들고 중국 지지하기도 힘드니까 김일성은 주체사상력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야. 사실은. 어쨌거나. 그래서 중국하고 소련 사이가 나빠지는 거. 그러면 이때 여러분 미국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어때요?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20세기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잖아. 근데 미국이 이겼어, 졌어? 지잖아. 근데 져서 철수하다 그럼 쪽팔리지 않을까요?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창피해요. 네가 유치원 가서 애들 때리다가 유치원 일진한테 돌려차기 맞고 충격이 심하게 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맞아서 도망간다. 이러면 너무 창피하지 않니? 네가 뭐라고 하는가? 나 오늘부터 착하게 살기로 했어. 더 이상 힘없는 아이들 삥 뜯지 않기로 했어. 그래서 나는 철수하는 거야. 안녕? 이러고 와야 어때요? 그나마 덜 쪽팔리지 않겠니? 딱 미국이 그거야. 그래서 미국이 뭐하냐? 미국 대통령이 이름이 닉의 아들이죠. 뭐야? 닉슨이지. 닉슨이라는 오빠가 미국이 더 이상은 전 세계 모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간섭하지 않겠다.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 니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원래 우리 미국은 듣기만 해. 원래 미국은 1823년에 5대 대통령 몰로라는 오빠가 있었어. 마릴린 몰로 그 누나가 아니고 몰로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형이 유럽은 아메리카에 간섭하지 마라. 아메리카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유명한 몰로 선언에서 고립주의였어. 잘 들어. 미국은 원래 뭐야? 외교 정책이 뭐야? 고립주의야. 그랬는데 1차 대전 때는 그럼 참전한 이유가 뭐냐? 아니다. 우리가 그때는 원래 고립주의였는데 독일이 뭐였어? 유보트, 무제한 잠수함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피해를 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응징 차원에서 한 거다.
2차 대전은 뭐냐? 아니다. 그때도 우리는 고립이었다. 중립이었다. 근데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서 이것도 뭐야? 응징 차원에서 했을 뿐 우리는 원래 무슨 주의였다? 고립주의였다. 그런데 이 또라이 새끼 트러블 좋아하는 트루먼 이 새끼가 개입주의, 간섭주의를 한 거였지. 그래서 얘가 또라이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는 20년 만에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는 다시 무슨 주의로 돌아간다? 고립주의로 돌아간다. 이게 원래 우리 미국의 전통이다. 라는 게 뭐라고요? 무슨 선언이라고요? 닉슨 선언. 이 다른 말로 괌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왜? 괌에서 했거든요. 언제냐? 1969년 7월에. 자, 미국이 어떻게 한다고요? 소련과의 대결을 더 이상은 강하게 하지 않고 전 세계를 지키던 미군이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해봐. 베트남에 있는 미군만 철수하면 창피한 거 맞지? 그럼 베트남한테 져서 철수하는 거잖아. 그럼 미국이 덜 창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미군을 다 뭐 하겠다? 철수하겠다. 세계 경찰의 임무를 포기하고 니네 문제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야? 우리나라에 있던 주한미군이 철수하기 시작.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주한미군이 철수. 일부 철수를 시작하는 거야. 여기 남학생이 많아서 다 알 텐데 미군은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하지만 숫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죠? 미군이 가진 장비죠. 그야말로 최첨단 장비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면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력의 엄청난 양이 어때요?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 잘 생각해봐. 미군이 철수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전력의 30% 이상이 빠져나간다고 봐야 돼. 그럼 부족한 걸 어떻게 해야 돼? 메꿔야 되겠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50년대, 60년대 누가 잘 살아? 남한이야, 북한이야? 북한이 잘 살아. 군사력도 누가 셌다고 봐? 북한이 셌어.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미국이 이 무렵에 워게임을 해봐. 워게임. 워게임이 뭐예요? 알죠? 가상전쟁 시나리오예요. 전제 조건은 한반도 내의 전력을 가지고 싸운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소련이 북한 도와주지 않는 거고 미군이 주한미군 안에 있는 건 인정. 하지만 미국 본토에서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는 한반도 안에 있는 전력 갖고 싸우는 건데 있잖아요. 2번 해봤는데 2번 다 누가 이겨? 북한이 이긴다. 그것도 1975년에 해본 거니까 이때는 어때요? 무조건 북한이 이기는 거예요. 그걸 박정희가 알아 몰라? 너무 잘 알지? 그럼 여러분 박정희는 어떻게 해야 돼? 주한미군이 빠져나간 거보다 몇 배, 최소 한 10배쯤 어때요? 예를 들어 주한미군이 10,000명 나가면 어때요? 최소 10만 명 이상은 어때요? 우리나라 군이 더 많아져야 북한하고 어때요? 비슷비슷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그래서 뭐 나오는 거야? 그건 이제 비슷한 거죠. 향토 예비군 요건 사실은 68년 121 사태. 요런 걸 계기로 이제 나오는 거고 여러분이 박정희면 큰일 난 거야. 왜? 젊은이들 전부 다 어디 가야 돼? 군대 가야 되겠지. 그리고 군대 복무 기간도 어때요? 3년 갖고 안 되겠지. 훨씬 더 오래 복무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잖아. 뭐가 문제일까? 박정희 권력 유지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 뭐였어? 경제였어. 우리나라 경제가 생각해봐. 당시 경제가 명품을 생산해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잖아. 당시 우리나라 물건을 전 세계 사람들이 소비해진 이유는 딱 한 가지지. 가성비야, 가성비. 지금 우리가 중국산 쓰는 이유가 막 샤오미를 왜 써? 가성비 때문에 쓰는 거 아니야. 샤오미 들고 다니면서 와 막 부심 느끼고 와 이거 명품이야 막 자랑하고 이런 사람 누가 있어? 가성비가 좋다는 이유로 쓰는 거 아니야? 딱 그거란 말이야. 그럼 가성비가 좋으려면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낮아야 되지. 그럼 가격을 낮추려면 뭐가 낮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인건비야. 그렇지. 역시 훌륭한 학생들. 인건비가 낮아야 되겠지. 왜? 아니 이걸 만드는 재료는 국제 원료 가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재료를 가지고 얼마나 인건비를 적게 들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데 이게 가격 경쟁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인건비가 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노동자의 수가 어때야 돼요? 많아야 되지. 그래야 인건비가 어때요? 싸질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 노동해야 될 사람들이 어디로 다 가면? 군대로 다 가면. 생각해요. 군대로 다 가서 군대로 국가를 지키고 있으면 뭐 할 사람이? 공장 가서 일할 노동자의 숫자가 어때요? 줄어들겠지. 그럼 어때요? 월급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럼 어때? 가성비를 포기해야 되겠죠. 수출이 안 되겠지.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할까? 망하겠지. 자,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박정희가 대통령이 해야 될 이유가 1이라도 있나요?
잘 생각해봐. 박정희는요, 이승만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승만과도 비교가 안 돼요. 왜 비교가 안 되냐? 이승만은 그래도 방법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뭐 한 사람인 건 맞아. 독립운동한 사람인 건 맞잖아. 이승만을 아무리 욕해도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욕하지는 못하지 않나? 이승만은 무슨 파야? 친미파지. 친일파는 아니잖아. 근데 박정희는 생각해봐. 박정희 일제시대 뭐 하던 사람이라고? 자기 발로 어떻게 한다고요? 일본 군대로 혈서 쓰고 간 사람 아닌가? 첫 번째. 두 번째 보세요. 권력을 잡을 때 과정을 비교해보라고. 이승만은 어쨌거나 어떻게 권력을 잡은 거야? 정상적인 뭐야? 선거를 통해서 권력 잡았어요. 박정희는 땡구 동원해서 쿠데타로 권력 잡았잖아요. 생각해봐. 그러니까 권력의 정통성이라는 면에서 이승만과 박정희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라는 사람이 어때요?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야? 경제.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 박정희가 제일 잘 알아. 근데 그게 무너지면 어때요? 박정희는 어때요? 끝나는 거지. 실제로 그랬잖아. 생각해봐. 1979년에 박정희가 총 맞아 죽었을 때 단순히 김재규의 배신으로 총 맞아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되게 낮은 저차원적인 사고야.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는 거야? 1978년에서 79년 사이에 뭐야? 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뭐가 있는 거야? 경제 위기가 깔려 있는 거야. 경제 위기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어떻게 이제 폭발한 거지. YH 무역 사건이라든가 또 뭐야? 부마 항쟁이라든가. 만약에 그때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어때요? 벤츠 타고 다니고 했으면 어때요? 너 독재하세요. 좀 더 해주세요. 이랬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 이승만 독재 무너지는 4.19 혁명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무슨 위기가 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경제 위기가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박정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 박정희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박정희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머리는 좋은 사람이야. 특히 딸하고 비교하면 엄청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 딸이 상대적으로 너무 안 좋으시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머리 좋은 박정희 이걸 알기 때문에 박정희는 어디에 올인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경제개발에 올인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어떡하지? 둘 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전부 다 군대로 보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북한과의 어떻게 해요? 관계를 그렇지 개선할 수밖에 없지. 그 전까지 박정희가 뭐라 했어? 자, 이승만은 통일의 방법이 뭔 줄 알아? 북진 통일이야. 이거 같이 죽자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자, 박정희는 통일 방식이 뭐였어? 선건설 후 통일이야. 그럼 뭐야? 전제가 있지. 건설이 안 되면 뭐 한다고요? 통일 안 한다. 그러니까 선건설 후 통일을 하든지 말든지 이게 솔직한 박정희의 심정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북한하고 사이가 어때요? 나빠지면. 이거는 뭐 분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 정권 자체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박정희가 너무 잘 아는 거지. 그래서 요거 이후에 1970년에 처음으로 박정희가 뭐 할까요? 북한과 뭐야? 대화를 제의한다. 그게 뭔지 알아? 1970년 광복절 맞이해서 8.15 선언이야. 그리고 71년에 대화를 제의합니다. 민간부터 뭐? 남북 적십자회담. 그래. 왜?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들 가자 만나게 해줘야 되지 않겠니? 막 이러고 하는 거야. 슬슬 시동 거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야?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뭐야? 7.4 남북 공동성명. 뭐의 원칙에 합의하는 거야? 통일의 세 가지 원칙에 합의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구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통일이라는 어마어마한 민족사의 과제를 내가 이룩해 줄 터이니 니네는 나를 뭐로 인정해다오? 황제로 인정해다오. 그래서 무슨 체제로 가는 거야? 유신체. 박정희는요 위기를 기회로 이용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다니까. 그러니까 봐봐. 독재 체제를 확립하고 나니까 생각해봐. 박정희는 더 이상 어때요? 북한하고 대화해야 안 해? 안 하죠. 북한도 마찬가지다. 김일성도 어때요? 김일성 이때 뭐가 되냐면 헌법을 바꿔서 주석이 됩니다. 주석이 되면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더 이상 남한과 대화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붕괴되는 건 외우지 마요. 소련 아닌데 어떻게 외워? 고시야, 고시. 이때 소련의 지도자가 고르바초프라는 형이 있었어. 우리가 흔히 줄여서 고르비라는 애칭으로 불러. 이 고르바초프가 뭐 한다고요?
개혁, 개방.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고 합니다. 외우는 거 아니다. 무슨 말이야? 한 40년 동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싸웠어. 누가 완벽하게 승리했어요? 누구나 다 알잖아. 누가 승리했어? 자본주의가 완벽하게 승리했잖아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공산주의가 어때요? 도저히 공산주의 방식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맞아. 자본주의 방식 일부를 받아들여서 공산주의에 활력을 주어서 한 번 더 잘 싸워보자 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개인 택시도 인정해주고 작은 상점 같은 것도 인정해주고 뭐 이런 거 해서 개인의 부를, 작은 부를 허용해 주자는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가 경쟁해보자는 거였는데 이게 어때? 뚝이 무너지면 어떻게 이제? 뚝이 무너질 때 어때요? 구멍 하나만 뚫어줘도 어떻게 해? 계속 구멍이 커지는 거 아닌가? 결국 어때요? 공산주의 자체가 어때요? 붕괴돼요. 공산주의가 붕괴돼 버리고,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때요? 1991년 없어져 버린 거지. 소련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뭐 큰 덩어리 뭐만 남은 거야? 러시아가 남은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이거의 결과는 뭐라고요? 소련이 붕괴. 그 전에 뭐야? 독일이 뭐 한다고요? 통일. 90년 독일 통일과 91년 소련의 붕괴. 이거는요, 독일의 통일이라는 게 누구 중심으로 통일한 거야? 소독 중심으로 통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돼 버렸지. 자, 그럼 이때 아주 엿된 나라가 있어요. 막말할게. 엿된 나라 누구야? 북한이지. 여러분 북한이라고 생각해요. 소련이 붕괴돼 버리고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건 누구야? 미국이 된 거야. 그 미국과 있잖아. 남한은 1년에 10번 이상이 뭘 하는 줄 알아요? 합동 군사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린 잘 몰라서 그렇죠.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방어훈련이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군사훈련이 방어훈련, 공격훈련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생각해봐. 방어하는 척 하다 그냥 공격하는 게 군사 아닙니까? 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로를 믿지 못하니까 남한에서 전투기가 뜨잖아요. 그럼 북한에도 어떻게 해요? 전투기가 떠야 돼요. 왜냐면 전투기가 딱 떴을 때 안 떠 있으면 어떻게 돼? 얘가 딱 떠가지고 그냥, 요새 전투기는 어때요? 너무 빠르지. 그냥 눈 깜짝할 사이가 돼요. 주소공간에 날아가서 폭격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뜨면 쟤네들도 떠 있어야지 대응이 된다니까. 거기다가 남한 뒤에 누가 있다고요?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센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때요? 무서울 수밖에. 첫 번째 무슨 위기? 안보 위기. 얘기했어. 중국이 아직까지 어때요? 커지기 전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미국과 대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 안보 위기야. 두 번째 무슨 위기가 생길까? 안보 위기. 두 번째,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망했잖아. 생각해봐. 공산주의가 다 망하니까 뭘 못해? 교역을 못해. 그러니까 무슨 위기야? 경제 위기. 교육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봐요. 북한이 뭐가 많아요? 광물 자원 엄청 많은 거 알잖아. 지하 자원 많은 거 알잖아. 이런 것들 어떻게 한다고요? 히토류 같은 거 있잖아. 막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매장량이 많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소련 같은 데 어떻게 한다고요? 수출하지. 혹은 동유럽에 수출하지. 그리고 거기서 뭐가 들어올 거야, 이제? 거기서 뭐 한다? 여러분, 밀 생산 엄청 많이 하는 나라가 소련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한다? 식량 같은 거. 북한은 산이 많잖아. 그러니까 특별하게 흉년 들지 않더라도 식량이 30%는 항상 부족한 나라가 북한이야. 그 부족한 거 어떻게 한다? 사오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먹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어때요? 그걸로 뭐 하는 거야, 또? 자, 소련과 교육해서 소련 돈이 생기겠지? 근데 소련하고 프랑스 같은 나라 어때요? 교육을 또 많이 하거든? 그럼 어때요? 소련 돈 가지고 무슨 돈을, 프랑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북한도 소련 돈을 가질 수 있고, 그걸로 프랑으로 바꿀 수 있고, 프랑으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어? 달러로도 바꿀 수 있단 말이지.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살 수 있어? 사우디 같은 데 가서 뭘 살 수 있어? 석유를 살 수 있잖아. 근데 이 모든 게 어때요?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가 어려울 때 어떻게 했냐면, 공산주의 국가들은요, 사회주의권 우대 가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국제 시장 가격보다 자기들끼리 어떻게 한다? 훨씬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되면 어때요? 물물 교환도 하는 거예요. 북한 지하 자원 주고 쌀이라든가 밀가루 받아오는 것도 하고, 정 안 되면 정말 힘들면 어때요? 신용. 야, 다음에 줄 테니까 좀 줘. 우리 굶어 죽겠어. 도와주라. 뭐 이러면 어때요? 도와주고 이랬다고. 근데 자본주의 국가도 그 공산권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공산주의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공산주의가 전부 다 무슨 주의 정부가 들었었어? 자본주의 정부가 들었었어요. 그럼 이제 북한과 동지의식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현찰박치기 하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와? 식량 안 들어와. 그러니까 안보 위기에다가 식량 위기에다가, 그리고 교육이 끊어지니까 달러를 구할 수가 없지. 뭘 못 사와 이제? 석유를 못 사와. 무슨 위기야? 에너지 위기야.
자, 생각해봐. 안보 위기,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이거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실감이 안 되는데 거꾸로 한 번만 딱 생각해봐. 역지사지 해보자고. 자, 자본주의 공산이 되기 위해서 만약에 소련이 승리했다고 치자고. 그러니까 소련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원탑 국가가 되고 미국은 완전 찌질해져서 나라가 50개의 주 아니야. 50개로 다 쪼개진 거야. 그리고 그 쪼개진 50개의 주가 전부 다 무슨 주의를 받아들인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거야.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일본도 누구랑 국교를 맺고 소련과 국교를 맺고 둘이 굉장히 친해지고, 자, 그리고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가 한 30배 정도 더 잘 살고, 생각해봐. 인구도 2배 더 많고,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인 소련과 북한이 1년에 10번 넘게 군사훈련하면서 우리한테 뭐라 그래? 방어훈련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뭐 이러면 어때요? 우리 어때요? 얘들 방어훈련 하는구나. 우리 굉장히 편안하다. 안심해도 되겠다. 쟤들이 절대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절대 안 들겠지. 그러니까 이때 북한은 이제 정말 엿된 거야. 정말 엿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북한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절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함부로 북한을 때릴 수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안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말고 그 핵을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핵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핵 나오라 이러면 나오냐? 시간을 벌어야 된다니까. 그 전에 미국한테 처음 맞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미국이 함부로 북한을 때릴 수 없도록 어떤 중국은 아직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없었다니까. 국제기구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기구는 뭐야?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기구죠. 그게 뭘까요? 유엔입니다. 그래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하는 거야. 유엔 회원국이 되면 생각해봐. 미국이 함부로 때릴 수가 없겠지. 또 하나는 유엔에 들어가면 좋은 게 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 있어요. 유엔은 골 때리는 조직이어서 총회라는 조직보다 뭐가 세요? 안보리, 안전보장 이사회가 세고요. 그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있어요. 그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누군지 알죠? 미국하고 소련,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 뭐야? 영국, 프랑스 5개 나라입니다. 영국, 프랑스 어떻게 보면 안 돼요? 우리 대통령이 프랑스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 괜히 프랑스 갔다 온 게 아니야. 프랑스 대통령 그 맛있는 애 만났잖아. 마카롱인가. 마크롱 만나고 왔잖아. 걔를 왜 만나야 되냐면요. 지금 우리는 북한하고 뭐 하고 싶어요? 평화 관계를 만들고 싶죠. 그럼 뭐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있단 말이야. 안보리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걔들이 뭐 해야 돼요?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7박 9일 말도 안 되는 일정으로 그냥 가고, 또 프랑스, 북한 평화 체제를 끌어내야 되니까 이탈리아 교황청 가가지고 교황님한테 가가지고 한번 북한 한 번만 와주세요 막 이러고 초청장 드리고, 뭐 청취장 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거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라니까. 괜히 뭐 우간다 쳐고 갈 이유가 없잖아. 생각해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유가 있다니까. 그러면 그 5개 나라는 무슨 권이 있냐면 상임이사국은요 거부권이 있다고. 이건 무조건 만장일치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미국이 북한을 때리고 싶어. 근데 얘들이 어때 나와서 싫어 안 돼 라고 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단 말이야. 근데 북한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면 어때요? 그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을 하면서 남한과 사이좋은 코스프레 하는 거야. 그래서 불가침 협정 이거 맺는 거야. 이게 언제냐? 자, 이게 1991년 9월입니다. 이게 1991년 12월입니다. 이게 왜 1991년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뭐가 붕괴되는 거야? 독일 통일 90년, 소련 붕괴 91년이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다급한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도 91년 12월 31일 날 합의하고요. 92년 초에 이제 사인한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뭐야? 이걸 이해를 해야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다는 걸 알아야 돼? 노태우 정부였다는 걸 알아야 돼. 노태우 정부는 소련, 중국 얘들과 뭐까지 맺죠? 국교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때요?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시간을 벌었지, 북한은. 어느 정도 시간을 벌고 이제
믿을 수가 없잖아. 막말로. 소련도 믿을 수가 없고 중국은 아직까지 못 컸고 믿을 수 없고. 그래서 하늘이 말한 대로 북한이 뭐 한다고요? 핵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본격화한 거예요. 핵 개발을 본격화하려면 어떻게 하는데 핵사찰을 받으면 안 되겠지. 핵물질을 어떻게 한다? 재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NPT, 핵확산 금지 조약을 어떻게 한다? 93년에 탈퇴해버리는 거예요. IAEA에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을 안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핵위기가 닥쳤던 거고 94년에 제네바 합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내긴 했죠. 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요게 뭐라고요? 현대사에서. 봐봐. 냉전의 시작은 결국 어때요? 우리가 뭐가 되는 아주 중요한 거야? 분단인데 분단으로 갈 때 아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47년에 47년 9월에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아니라 명심해야 된다. 미국과 소련의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뭔지 아세요?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어디에 상정해버립니까? 유엔에 상정해버립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건이라고. 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했어? 소련과 뭐야? 그게 뭐야? 모스크바 3상회의라든가 미소 공동위원회라든가 이게 소련과 뭐 하겠다는 얘기야? 합의하겠다는 얘기였거든. 근데 유엔 상정은 이미 게임이 끝난 거라니까. 그럼 유엔 상정되는 순간 뭐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야? 분단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 거고. 결국 분단은 되고 말았고. 좀만 더 얘기하면. 그러면 요 트루만 선언 이후에 남북한 하나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야? 그 전에 했어야 돼. 그 전에 했어야 되지. 실제로 그 전에 했던 사람이 있지. 그게 누구야? 여운형과 김규식이지. 여운형, 김규식이 뭐 했어? 좌우 합작운동. 이게 성공했어야 된다는 거지. 뭐가 되지 않으려면. 분단되지 않으려면. 하지만 김구는 어때요? 그때는 그게 아니었지. 김구는 이게 완벽하게 눈앞에 펼쳐진 다음에 어쨌거나 뭐 한다? 남북 협상을 제의하고 실제로 했던 거지. 그러니까 김구를 오해하면 안 돼. 김구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잖아. 남북 협상 했어야 되는 거 맞지? 최후에 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김구 개인의 노력은 어때요? 이미 대세는 완전히 기운 다음이었다. 그러니까 그게 성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것은 국제 정세를 정말로 제대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분단되고 나니까 어때요?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였고 이 전쟁 뭐가 시험 제일 잘 나옵니까? 순서 문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파병 요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베트남 파병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걸 뭐라고? 베트남 특수라고 합니다. 베트남 특수하면 연결되는 게 브라운 각서. 그렇죠.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연결해야 돼요. 베트남 특수 브라운 각. 하지만 한계점도 있겠죠. 뭐야? 라이따이한 문제라든가 고엽제 피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될 문제점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계속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닉슨 선언 딱 나오고 냉전이 완화되고 대탕트 화해 분위기 속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박정희는 통일이라는 카드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 대화를 제의하고 통일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자기의 독재를 완성하는 뭐야? 유신체제로 갔다. 그리고는 더 이상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냉전이 완전히 미국이 승리하는 붕괴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남쪽에 이런 걸 제의해서 이걸 성사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개발한다? 핵 개발하면서 소위 말하는 북한의 제1차 핵위기 90년대 그런 상황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다 공부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우리 현대사에서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한 거고요. 하나만 더 설명하면 실미도라는 영화 보셨죠? 실미도라는 영화 그게 참 좋은 게 공무원 준비생들은 나이가 좀 있어서 실미도를 알아요. 요새 어린애들이 실미도를 잘 모르더라고. 설경구 실미도 그죠? 허준호 실미도 여기 실미도야 뭐 이런 거 있고 또 뭐지? 명대사 뭐 있어? 하여튼 그런 거 있어. 실미도 있는데 실미도가 1968년인 거 만들어진 건 아시죠? 1968년 1월 21일 날 북한군 특수부대 31명이 박정희를 죽이려고 청와대로 왔다거든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이 김신조인데 그래서 68년 4월 달에 만들었어. 북한을 김일성을 죽이자고. 그래서 684 부대라고 하잖아. 그래서 1년 넘게 열심히 훈련했어. 이제 북한 가서 죽이면 돼. 설경구가. 근데 문제는 어때요? 못 갔지. 왜? 이것 때문에 못 간 거야. 닉슨 선언 때문에 못 간 거야. 미국이 어때?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간섭하지 않겠다는데 만약에 설경구 실미도 부대가 북한 가서 김일성을 죽여버리면 못할까? 전쟁이지.
근데 어때요? 미군이 도와주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그럼 전쟁 나면 어때요? 우리가 이긴다고 진다고. 지는 거지. 박정희가 뻔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실미도 부대가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막 먹을 것도 좋은 거 주고 무기도 좋은 거 주고 막 지원을 많이 해주다 나중에 그 지원을 다 끊어버리지. 그러니까 맨날 풀만 뜯어먹고 살고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잖아.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열받아가지고 왜 우리한테 이런 데고 하냐. 이래가지고 애들이 탈출해가지고 청와대로 가서 한번 따져보자. 그러다가 다 죽은 거 아니야. 이게 실미도 사건이에요. 인천 앞에 있는 게 실미도라는 섬이라고. 이것도 어때요? 다 이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요 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 냉전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포인트를 잡으세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실 거고요. 그걸 잘 포인트를 잡고 우리 역사하고 연결을 해야 그래야 현대사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잘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이제 분당 과정 공부하죠.